여여. 예, 잘 쉬고 왔습니다. 지난 거에 이어서 4차까지 했죠. 이제 5차 살인사건부터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 5차 살인사건입니다. 1987년 새해가 바뀌었는데도 범인의 살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1월 10일 오후 8시 50분쯤 태안읍 황계리의 한 논바닥에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놀고 귀가하던 19세의 여고생 홍 모양이 살해됩니다. 홍 모양은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수원에 살고 있던 친구와 함께 수원 북문 근처에서 만나서 저녁 8시 30분까지 즐겁게 수다를 떨고 화성시 태안읍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서 50분쯤 태안읍과 진안리의 경계인 반정리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큰 길을 따라 걸어가면 20분이나 더 돌아서 걸리기 때문에 지름길인 황구천 뚝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여기에 이 사진입니다. 황구천 뚝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저 멀리 집 근처에 있던 엔젤 악기에 하얀 공장과 안녕리의 낮은 산동네가 보이자 걸음을 빨리하며 뚝 중간쯤에 왔을 때 뚝 아래에 숨어있던 범인에게 덮쳐지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다음날 10시 아침 논 주인이 일을 하면서 볏집을 옮기다가 볏단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양손은 브래지어로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목도리가 감겨져 있었고 그 목도리로 목이 졸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진도 이렇게 볏집 속에 볏단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5차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에는 연쇄살인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본부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옷이 모두 입혀져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음모, 찢긴 천조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천조각과 질 속에 정액이 검출됐고 천조각과 음모에서 검출된 혈액형은 모두 B형으로 판독됩니다. 이때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확신을 하게 됐고요. 홍 모양의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안타까웠던 홍 모양은 날씨가 풀리면 취직하라는 아버지의 말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홍 모양은 중학교 때까지 충남 도대표 탁구 선수를 하면서 80개가 넘는 상장 그리고 메달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도 학업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는 소문도 많았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5차 살인사건이고요. 다음은 6차 살인사건입니다. 6차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987년 4월 23일 안녕리에서는 지난 3차 피해자인 권모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모씨의 시신이 당시에도 발견이 안 됐어요. 살해가 일어난 시기보다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지난 5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까지도 다시 3차 사건에까지 매달리고 상부의 압박 그리고 국민 여론에 쉴 틈 없이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범인의 살인 행각은 계속됩니다. 1987년 5월 2일 봄비가 내리던 밤 9시 회사에서 돌아오는 남편이 걱정돼서 주부 30세의 박모 씨는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청색 추리닝 바지 그리고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청색 추리닝 자켓을 걸친 채 밤 9시 30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박모 씨는 초조하게 비를 맞으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빗줄기는 더욱더 거세져만 갔는데요. 한편 박모 씨의 남편은 밤 10시 30분경 수원에서 화성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11시경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몰랐죠.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아까 전에 마중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남편은 계속 기다리고 또 이웃집에 자주 놀러 갔기 때문에 이웃집에 놀러 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밤새 기다려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날이 밝아서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고 연락해보고 했지만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이틀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마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박모 씨가 10시경에 남편이 내렸던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요. 마을 사람 중에. 그래서 인근 논바닥을 뒤졌는데 박모 씨의 샌들 한 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색을 해도 도무지 보이지 않던 박모 씨의 시신이 수색 일주일째인 5월 9일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무리의 아이들이 야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무덤 옆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산,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 집으로 가던 중에 올라갔던 야산이에요. 그리고 시신이 이렇게 좀 잔인합니다. 이렇게 발견됩니다. 시신은 무덤 옆에 소나무를 가지치기해서 쌓아놓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이 장소는 박모 씨의 집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사건 현장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박모 씨의 상체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는데 양손이 뒤로 묶여져 있었고 목에는 박모 씨가 입었었던 블라우스 그리고 브래지어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지는 다시 입혀져 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박모 씨가 들고 나갔던 우산 2개, 상의 추리닝, 속옷 같은 것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유류품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상의 추리닝 점퍼에서는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그 혈액형이 A형인 거예요. 지금까지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A형이 나온 거였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이전과는 달리 입에 재갈도 물려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모방범죄나 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추측도 제기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남편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족적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약 245mm 정도의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이 족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걸로 어떤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못 잡았으니까 뭐 실패한 거죠. 아직까지도 6명의 피해자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경찰의 상부 그리고 여론의 그런 압박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갑니다. 다음은 7차. 벌써 7차예요. 경찰의 수사망 때문인지 범인의 범행 간격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살인은 계속됩니다. 1988년에는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88 서울 올림픽을 열흘 앞둔 1988년 9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54세의 안모씨가 또 피해자로 발견됩니다. 상의가 벗겨지고 양말과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린 채 발견됐어요. 피해자 안모씨는 장남 아들이 운영하는 수원 시내 분식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밤 8시 40분쯤 수원극장 맞은편에 있는 발안행 시내버스를 타고 가재리에서 내린 뒤에 야산을 넘어가기 위해 양쪽에 논이 있는 작은 길을 걸어갔어요. 소하천을 건넌 뒤에 야산을 넘으려던 피해자는 숨어있던 범인에게 납치됐고 산으로 끌려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안모 씨의 남편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의 일을 도와주고 돌아와야 될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아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그녀를 같이 찾게 됩니다. 인근의 친척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찾게 되는데요. 남편의 사촌동생 45세 백모 씨가 풀숲에서 피가 흥건히 흘러내린 채로 반듯하게 눕혀져 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양손이 블라우스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양말 그리고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고 사인은 블라우스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쥐색 치마는 범행 후에 다시 입혀져 있었고요. 피해 현장입니다. 이게 피해 현장에는 이 사진이 요거 핸드백이 떨어져 있는 것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시 피해자는 굉장히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성폭행 당한 뒤에 목이 졸려져 살해당했고 그리고 복숭아를 먹다가 범인이 살해한 뒤에 복숭아를 먹고 다 먹은 복숭아 그리고 양말을 피해자의 하체에 집어넣고 우산대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는 수사 중에 용의자 한 명이 포착이 돼요. 세류동에 살고 있던 22살의 김모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조사를 해봤지만 근데 살해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또 여러 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풀려나고 다시 수사는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속해서 범인을 못 잡는 그런 이유 때문에 화성경찰서장은 교체가 됩니다. 여기까지 7차 사건이었고요. 다음 8차 사건입니다. 8차 사건은 아까 처음에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방 범죄예요. 이 사건은 우발적은 아니지. 용의자가 범죄인데 용의자가 다른 용의자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하루 전날 1988년 9월 16일 14세 중학생 박모양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은 집 안에서
벌어졌어요. 박모양이의 아버지가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박모양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춰봤더니 딸의 하체가 벗겨져 있었고 죽어 있던 거죠. 너무 놀란 아버지 어머니는 울 새도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박모양은 이전처럼 목이 졸려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손으로 목이 졸렸나봐요. 그래서 선명하게 목에 손자국이 나 있었고 얼굴에는 죽기 전에 너무너무 뭐가 괴로웠던지 눈물 자국이 이렇게 말라붙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화성서 또 여중생 살해당했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이라 추정되는 음모 그리고 슬리퍼 자국으로 보이는 족적을 발견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더니 모발에서 티타늄 아시죠? 티타늄이라는 금속 성분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범인은 용접이나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인근의 공장 32곳에 종업원들로부터 모발과 음모를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DNA 수사가 최초로 도입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희망감 때문에 열심히 음모랑 모발을 채취하고 다닙니다. 그 와중에 이걸 뽐내 만에 이런 실랑이도 벌어지고 한 형사한테 뽑혔는데 또 다른 형사한테 또 뽑히고 계속 뽑히고 또 뽑히고 이런 광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던 중에 근처에 경운기 수리센터 종업원인 22살 윤모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조 결과 음모도 일치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전 수법들을 좀 따라하긴 했지만 약간 달랐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사건을 왜 저질렀나 보니까 범죄자 윤영택은 당시에 고등학교에 피해자의 언니죠. 고등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의 언니를 짝사랑했었어요. 그러다가 9월 16일 밤 사건 전날 언니가 그 방에서 자는 것으로 알고 침입해서 강간을 시도했지만 저항했기 때문에 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어떻게 집에서 이 나쁜 놈. 다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은 아니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쇄살인 사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여기에 그냥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차 살인 사건 88년 9월 7일 사건 이후 2년 동안 조용히 했어요. 살인마가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도 했죠. 하지만 1990년 지난 7차 사건 이후로 2년 2개월 정도가 지난 1990년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 태안읍 병점오리 야산 소나무 밑에서 14세의 여중생 김모양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당시에 김모양의 가족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 생일이었나봐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김모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8시가 되도록 김모양이 귀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 친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도 당연히 신고했습니다. 물론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됐긴 해도 아직까지 범인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9시가 되자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동생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같이 찾아달라고. 그래서 친척들은 밤 12시 자정 정도가 돼서야 도착했고 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찾아봤는데 결국엔 못 찾고 다음날 16일이 되어서야 삼촌인 33세 김모 씨가 병점 오리의 야산에서 하얀 속바지와 상체에 교복이 덮인 채 죽어있는 김모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산 여기 이렇게 야산이에요. 여기서 화살표 있는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김모 양의 살해된 그 사건 현장의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손이 뒤로 묶인 채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어린데 사건 발견 당시 이거 좀 줄여놓을게요. 사건 발견 당시 피해자는 양손이랑 그리고 양발이 뒤로 묶여 있었고요. 입은 브래지어로 재갈이 물려 있었고 스타킹 그리고 블라우스에 의해서 목졸라 살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체는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하체는 흰색 속바지만 입고 있었고 스커트와 교복은 벗겨져 시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에서 가장 어린 나이예요. 가장 어린 나이. 범인은 너무 오랜만에 살인이라 그런지 아까 2년 2개월 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인지 김양희의 필통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김양희의 가슴 부위를 38번이나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방에 있던 수저, 포크, 볼펜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하체에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정말 흉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위장 안에는 소화되지 않은 잡채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소화되지 않았으면 이 잡채를 먹고 2시간 이내에 살해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가족 중에 11월 15일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김모 양은 아침에 잡채를 먹고 학교에 갔고 도시락도 잡채를 싸갖고 갔기 때문에 점심에도 잡채를 먹었어요. 근데 점심 때 먹었다면 잡채가 이미 소화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근데 부검했을 때 소화가 안 돼 있던 거죠. 이거는 범인이 이렇게 소지품을 뒤지다가 도시락에 있던 잡채를 발견하고 억지로 먹인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차 사건이에요. 9차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난 1991년 4월 4일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딸의 집에 다녀오던 69세 권모 씨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해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사진도 있는데요. 프라이드 10차 사건의 살해 현장입니다. 권모 할머니는 사건 당일 4월 3일 수원시 메탄동에 살고 있는 큰딸 집에 갔다가 저녁 때 6시 30분에 집을 나와서 수원에서 8시쯤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9시쯤에 1시간 걸려서 동탄면 오산리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반송리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근처에 있던 야산에서 범인을 만나 봉변을 당하게 돼요. 시신은 사건이 일어났던 날 이틀 뒤 아침에 소변을 보기 위해 산에 올라가던 중장비 운전기사 30살 박모 씨에게 발견됐는데 사건 현장 상황은 권모 씨의 목이 검은 천으로 감겨져 살해됐고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손도 묶여 있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7차 사건 피해자와 똑같이 질 내부에 양말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내용이 이전과는 살짝 달라서 모방 범죄일 확률도 있는데 정액 분석 결과 범인이 B형으로 밝혀지면서 연쇄 살인 사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차부터 10차, 그 중에 8차는 다른 범인의 소행이고요. 뭐 다른 9차나 10차 이 사건도 다른 범인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현재는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인은 아직까지도 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공소 기간이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다행인 점은 그런 게 있어요. 유영철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유영철이 같은 연쇄 살인범이니까 이 살인범이 어디에 숨어 있겠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영철은 아마 범인이 죽었거나 교도소에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연쇄 살인범들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있는 이상은 살인을 멈출 수가 없대요. 근데 10차 사건 이후 살인사건이 끊긴 것으로 봐서 교도소에 있거나 사망했을 거라는 게 유영철의 말입니다. 저는 유영철 싫지만 증오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맞기를 바라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건에 대한 용의자들도 있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괴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해주세요. 제발요.